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열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가 있지.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소? 이게 바로 장사치들의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소? 그러다 만냥을 가진다면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독점해서 살 수 있지. 수레에 실린 물건이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 고을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을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걸어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만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버린다면 그 물건이 동이 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집으로 뛰는 게지.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100만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만약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이요. 변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울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소? 허생은 대답하였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소?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어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소? 그대가 내게 만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100만냥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이 달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오.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도량이었다.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최하에 묻어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에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오. 어허, 예로부터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오.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가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구황의 머리를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때마침 이완이 어영대장이 되어 변부자를 찾아왔다.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함께 큰 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변부자는 즉시 허생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변부자의 말을 듣고 난 이 대장은 깜짝 놀라 물었다. 놀랐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소인이 그 사람과 3년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허실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네. 우리 함께 한번 가보세.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부자와 단둘이 허생의 집을 찾아갔다. 변부자는 이 대장을 잠시 살인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허생에게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허생은 변부자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였다.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내놓으시오. 변부자는 하는 수 없이 술병을 풀어 둘이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변부자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 대장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를 하였지만 허생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제야 허생은 손님을 좀 불러볼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서둘러 나라에서 큰일에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이 대장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손을 내저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참 지루하군 그래. 지금 그대의 벼슬이 뭐요? 어영대장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 하시게 할 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임금께선 천이 거둥하시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 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은 모로 허생은 딱 잘라 말한 뒤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옆에 붙어 앉아 거듭거듭 묻자 마지못한 듯 말문을 열었다.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또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조정의 청하여 종실에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씹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이 대장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렵겠습니다. 지체 높은 종실에 어른들이 어찌하고 많은 신랑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럼 아주 쉬운 일 한 가지 있는데 할 수 있겠소?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오.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는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오. 그러니 우리나라가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유학 보내어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오.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된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된놈 옷을 입혀 들여보내 그중 선비들은 빈공가를 보도록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에까지 들어가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곳의 호걸들과도 사귀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요. 이 대장은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놈 옷을 입히겠습니까?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럭 화를 내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에 돌팔매질까지도 익혀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 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않고 예법만 참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3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일러주었는데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네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이 대장은 엉겹결에 놀라 일어나서 뒷문을 차고 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다음 날 이 대장은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과거를 치르곤 했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에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 연적이 놓여 있는데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아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길을 지책해 한단 말이냐? 투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개아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내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니 개아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개아가 돌아와 매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다. 슬프다. 나로 인해 죄가 없는 네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슬프게 탄식한 뒤 개아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그를 쥐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의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평생을 함께 하십시오. 개와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시,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아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자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에게 문동요라는 글자가 내렸다.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아 황무무 신피를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달음에 써 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방이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이라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이윽고 충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를 꺾고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은 청색 홍색 깃발을 앞세우고 사면육각을 올리며 장안의 큰 길로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성과 같았다. 장안들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에 흘러넘쳤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곡 소리가 울려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갔다.
상공이 시댁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오.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오. 박씨 곁에는 개야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학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사람의 기령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기에 탕왕은 하나라 거렉의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난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괴하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했다.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창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귀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말고 허락해 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나는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채비는 차릴 것이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 오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너의 애고는 다했다. 앞으로는 네 앞날의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네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